중국 산둥성 교도소의 문이 열리자 백발이 된 한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출소의 기쁨보다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 전 사건 당일 사채업자가 바지를 벗으며 소은아를 모욕하자 아들 위안이 칼을 꺼내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4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무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킨 영웅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성을 잃은 범죄자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6년 4월 14일 중국 산둥성 랴오청에서 위안이라는 22살 젊은 남성이 본인과 어머니를 6시간 넘게 협박한 사채업자를 칼로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1명을 다치게 하고 그중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산둥성 랴오청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위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뜻밖의 판결 결과에 중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일방적으로 위안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관련 보도의 조회수는 8억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살인자 위안을 이토록 지지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위안은 1994년 8월생으로 랴오청이라는 도시에서 처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누나 위자려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소은아는 현지에서 꽤 유명한 여성 기업가로 알려져 있고 아버지 위시밍은 현지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은아는 젊을 때부터 사업하는 걸 좋아했어요. 결단력이 강하고 부지런하여 그녀의 사업은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2016년 소은아는 전재산 2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원대 공모라는 공장을 차렸습니다. 아들 위안은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착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가 갓 태어났을 때 소은아 부부는 사업 확장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시골에 있는 고모에게 11개월 정도 맡겨졌습니다. 그 후 소은아는 다시 아들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너무 바빠 그를 잘 챙기지 못했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위안이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하자 소은아는 위안이 스스로 돈을 벌어 구매하게 할 만큼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위안은 공부에 재능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저 그런 전문대에 입학할 성적밖에 안 되자 차라리 본인 회사에 입사시켜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소은아는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하지만 회사 설립 불과 4년 만에 철강 산업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철강 기업은 융자가 비싸고 대출 연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과 대출 인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은아의 회사도 경영 위기에 빠졌는데요.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자 결국 사채를 쓰게 됐습니다. 2014년 7월 그리고 2015년 11월에 소은아는 2번으로 나눠서 현지 한 부동산 회사 사장 오학점에게 월 10% 이자의 사채를 빌렸습니다. 2016년 4월까지 소은아는 이자를 포함하여 총 184만 위안의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70만 위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7위안의 사채는 아무리 모아도 갚을 여력이 안 됐죠. 소은아의 악몽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2016년 4월 1일 사건 발생 13일 전 오학점은 부하와 같이 소은아의 집으로 들어가 강제로 집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 11월 소은아는 다시 오학점에게 35만 위안의 사채를 빌렸어요. 그중 10만 위안은 전과 같이 10%의 이자로 계산하고 나머지 25만 위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상환기한이 지날 때까지 갚지 않으면 오학점의 부하에게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1월까지 소은아는 총 29만 8천 위안의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이 돈을 전에 빌린 돈이라고 하며 나중에 빌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주택 명의 변경을 요구하며 말이죠. 4월 13일 사건 발생 전날 오학점은 사람을 고용해 소은아의 공장과 소은아 부부 집에 쳐들어가게 하고 가구 등을 훔쳤습니다. 또 부하를 시켜 변기에 대변을 보게 하고 소은아의 얼굴을 변기 속으로 밀어 넣으며 모욕적인 협박을 했죠. 그날 오후 소은아는 총 4차례에 걸쳐 경찰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민사 문제라고 하며 법원에 가서 기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4월 14일 사건 당일 사채업자 오학점의 수단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11명의 부하를 소은아의 회사로 보내 그녀를 포위하였어요. 회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오후 4시 30분쯤 사채업자가 공장 사옥으로 몰려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녁 6시쯤 그들은 회사 건물 앞에서 바베큐를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쯤 소은아와 아들은 회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실을 떠나자 2명의 사채업자가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 두주호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11명의 사채업자 중 제일 늦게 도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콧수염에 긴 머리를 하고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은아 모자는 회사 식당에서 1시간 좀 넘게 있다가 사무실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9시 53분 두주호는 7명의 부하를 사무실로 데려가 소은아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두주호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시신 부검 결과 취중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소은아 모자 외에도 회사 직원 A씨와 B씨도 같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관한 현장 안내도에 따르면 소은아, 위한, 그리고 직원 A씨와 B씨는 사무실 테이블 양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들을 에워쌌는데요. 그 후 20분 동안 소은아 모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한 후 그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혼란한 상황 속에 틈을 타서 사무실을 뛰쳐나와 직원 숙소로 달려가 위안의 고모와 고모부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10시 7분 그들은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뒤 경찰차가 공장에 도착하고 3명의 경찰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은아 모자는 경찰이 도착한 걸 보고 드디어 살게 됐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두주호 일당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두주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의 반응에 소은아 모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찰 주수명은 그냥 사채업자의 진술을 믿고는 몇 마디 경고 후 금방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녁 10시 22분 소은아 모자가 주수명 경찰을 뒤따라 나왔지만 사채업자들에게 강제로 사무실로 끌려왔습니다. 위안의 고모는 경찰이 떠나지 못하게 차를 막아서기도 했죠. 그 당시 고모는 소은아 모자가 잘못될까봐 걱정할 뿐 설마 사채업자들의 두목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추후 경찰은 진술 시 사건 현장을 떠나려던 게 아니라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추가 지원 요청을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일행 경찰 2명은 다시 되돌아가 싸우는 사람을 말렸는데 그때 사무실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강제로 위한을 사무실 구석으로 몰아가자 위한은 옆에 있는 칼을 집어들고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두주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으며 위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위한은 칼로 사채업자 일당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3명이 다치고 두목 두주호가 사망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주수명 경찰은 다시 사무실로 뛰어가 위한을 통제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4사람은 다른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중 두목 두주호는 이튿날이 되던 날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법정에서 위안의 변호사는 주 사망 원인은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관현중 의원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관현 이민 의원으로 가게 된 점, 그리고 또 병원 대문 앞에서 경비원과의 다툼으로 인해 치료 시간이 지연되어 두주호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병원 간 거리는 2km 안팎이어서 운전 시간은 큰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주호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람은 그 병원이 구급치료 조건이 더 좋아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대문을 박아 경비원과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위급 환자가 있는 걸 확인하곤 바로 진입시켜주어 치료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위안은 고의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7일 산둥성 랴오청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위안을 무기징역으로 선고했습니다. 위안의 변호사는 위안을 과잉방위로 변호했지만 랴오청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위안이 위기에 처한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된 상황에서 위안 모자는 다칠 가능성이 적어서입니다. 꼭 무기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죠. 위안이 상해를 입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법원의 말대로 무기 방어를 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럼 그는 왜 칼을 들고 사채업자를 향해 찔렀을까요? 2017년 3월 23일 판결 결과 발표한 지 한 달 뒤 남방주말신문에서 모친 모욕자 살인사건이라는 기사문을 올렸습니다. 기사문의 내용에는 사건 과정이 적혀 있었어요. 11명의 사채업자가 위안 모자를 불법 감금하여 욕설과 폭력, 그리고 신발을 핥게 하고 팬티를 벗어 유사 강간 등을 지켜보게 만드는 등 모자가 당한 모욕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과연 1심에서 얘기한 방위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1심 판결문에는 당사자와 증인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은아는 두주호가 팬티까지 벗어 자신을 향해 하체를 드러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위안의 신발을 벗겨 그녀에게 냄새를 맡게 했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 A씨와 B씨도 수염이 있는 남자가 사장을 욕하면서 바지를 벗어 하체를 드러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두주호 일당인 C씨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위안이 왜 고의 상해죄로 기소됐는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경찰의 부당한 일처리에 대해서도 분노를 했죠. 또 사건 발생 후 사람들은 기사 보도를 통해 2015년 9월 두주호가 14세 여학생을 차로 박아 사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의 수배 대상인 두주호는 사건 당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마주하며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사건을 수습하러 온 경찰이 바로 체포했다면 비극은 피할 수 있었겠죠. 경찰은 주수명 경찰이 26세에 정근된 지 얼마 안 된 경험이 부족한 경찰이라며 변명했습니다. 주수명 등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바로 쌍방을 분리하지 않아 사건 발생 현장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직무무기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수명은 처분만 받고 다른 2명의 경찰은 사직 처리됐습니다. 2017년 3월 26일 여론의 압박으로 최고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팀은 4차례 사건 발생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2017년 6월 23일 위안 사건 2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위안이 과잉방위를 하여 고의 성애죄를 인정하고 유기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오학점이 부동산 회사의 명의를 빌려 동네 양아치를 모아 고리대금과 채무독촉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불법 단체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18명의 채무독촉자들 중 사망자 두주호를 제외한 17명이 전부 체포되었습니다. 오학점은 징역 25년에 개인재산 몰수를 선고받았고 다른 일당도 유기징역 2년에서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안의 부모와 누나도 전부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채뿐만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법적인 대출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 소은아와 남편 그리고 딸은 불법 자금 수집 명의로 체포됐습니다. 소은아의 원대 공모회사가 관련 여러 업체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즉 서로 담보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소은아의 딸은 2회사의 법인 대표였어요. 한 회사는 2014년에 설립한 산동국제무역회사인데 소은아가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산동전정투자유한회사인데 2012년에 설립됐습니다. 3개의 회사는 서로 담보하여 불법으로 대출했었죠. 조사 결과 2014년 9월에서 2016년 6월에 그들이 불법으로 받은 공공예금은 2,508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2018년 11월 위안의 아버지 위서명은 징역 4년과 벌금 15만 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소은아는 징역 3년과 8만 위안을 선고받았고 누나 위자련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통보문서 내용에 따르면 선고할 때까지 불법으로 받은 금액은 이미 전부 반환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3년형을 받은 소은아는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됐습니다. 그녀를 데리러 간 가족들은 그녀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겪은 소은아는 다른 것보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소은아가 출소하는 날 두 모자는 몇 년 만에 첫 통화를 합니다. 위하는 어머니에게 꼭 건강을 챙기라며 본인은 교도소에서 매일 뉴스를 보며 법률과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자는 매달 편지로만 연락할 수 있었어요. 위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소은아는 본인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여 머리가 하루저녁에 백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재조사 후 5년 징역으로 선고받게 됐을 때 그나마 희망을 안고 아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소은아는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공장 사무실을 청소하여 공장에서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남은 5천만 위안의 대출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죠.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소은아는 그저 빨리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정신 차리고 노력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4년 7개월 만에 위안이 석방되었습니다. 현재는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때때로 SNS에 일상을 올리고 있죠.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집안의 대출도 조금씩 갚고 있었어요. 2022년 8월 5일 위하는 친구 모임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는 남편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그의 솔직함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식 줄에는 위안의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줄에석에 서는 거라 법정에서 서는 것보다 더 떨린다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위안은 현재 본인의 충동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관련 랴오청 중급 법원의 판결은 전적으로 전문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성적인 상황을 위주로 하여 판결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위안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소녀 샤오메이가 집 앞 계단에 앉아 사탕을 먹고 있습니다. 82세가 된 노인이 쭈글쭈글한 손을 그녀의 몸에 두고 아가야 착하지? 할아버지 말 잘 들으면 사탕 더 줄게. 얼마 안 돼 샤오메이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 82세 노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경찰은 소녀를 임신하게 한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가는 골목에, 학교 화장실에서, 그리고 차에서, 바나나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과수원에서 어린 소녀를 상대로 저지른 집단 폭행이 몇 번이나 벌어졌을까요? 소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9년 중국 마오밍이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는데 6명 용의자는 전부 할아버지 뻘 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중국 광둥 무명 덕성진에 허름한 붉은 벽돌 단층집에 샤오메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12세가 됐지만 지능은 2세 아동 수준에 불과했죠. 또래들이 학교에 다닐 때 소녀는 어린아이처럼 흙놀이를 하고 있었죠. 소녀의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있고 머리카락은 낡은 걸레처럼 헝클어져 있으며 몸에 맞지 않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샤오메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 한 마을 백발 노인이 정원 입구에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주름과 검버섯이 곳곳에 핀 걸로 보아 여든은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주위를 살펴보다 어른이 없다 싶어 흔들거리며 샤오메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쁜 아가씨, 할아버지가 사탕 줄게. 사탕 얘기를 들은 샤오메이는 활짝 웃으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통통한 볼살은 매우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키는 130cm도 안 되어 동갑들보다는 아주 작은 편이었죠. 노인은 손을 뻗어 주름진 손바닥에 사탕 몇 알을 놓았습니다. 어허허, 샤오메이야, 사탕 먹자. 샤오메이는 사탕을 빼앗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가야 착하지? 할아버지 말 잘 들으면 사탕 더 줄게. 노인은 오그라든 손을 샤오메이를 향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사탕 먹느라 반항하지 않았어요. 몇 분 후 마지막 사탕을 다 먹자 샤오메이는 사탕을 더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일부러 뒤로 숨겼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갈래? 할아버지 집에 사탕이 있는데. 그의 눈에는 온통 욕정뿐이었습니다. 어린 샤오메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끼 고양이 마냥 노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샤오메이와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노인은 얼른 소녀를 집 안으로 끌고 당겼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래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줄 거야. 노인은 아이를 달래며 문과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는 사탕만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그는 샤오메이를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사탕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이듬해 3월, 샤오메이의 이모 정설이 언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정설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샤오메이의 부모는 즐겁게 여동생을 바라보며 좋다고만 했죠. 그들은 모두 지적장애자여서 단순한 생활기술만 가지고 있으며 방 청소는 물론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었어요. 샤오메이는 18살 오빠가 있었는데 역시 장애인입니다. 4식구로 구성된 비참한 가족은 최저 생활비로 겨우 생활할 수 있었고 엄마의 여동생 정설이 가끔 와서 돌봐주곤 했었죠. 논밭의 채소는 또 누군가가 일부러 짓밟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지켜줄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언니의 집을 화풀이 장소로 여겼어요. 샤오메이 가족은 반항할 힘이 없고 감히 반항하지도 못했습니다. 반항하기만 하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됐었죠. 정설이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경찰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그렇다고 잡아서 갈 수도 없고 또 경찰이 계속 옆에서 지켜줄 수도 없으니 말이죠. 정설은 눈물을 닦고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아 미소 지으며 언니 가족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요리를 못해 조카들은 매번 이모가 해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샤오메이는 몇 입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정설이 샤오메이 보고 조금 더 먹으라고 권하자 샤오메이는 갑자기 문가로 달려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설은 샤오메이가 어디 아픈가 해서 달려가 봤습니다. 조카의 가슴은 성인처럼 부풀어 오르고 배는 부어 있었습니다. 정설은 설마 10에서 여자아이가 임신했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설은 얼른 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해맑은 미소를 지은 언니의 표정을 보자 할 말을 잃게 됐습니다. 똑같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설은 조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소변검사와 초음파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정설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인가요? 애가 임신한 건 알고 계시죠? 정설은 손을 떨며 샤오메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샤오메이는 그저 이모 품에 안겨 빙그레 웃고만 있었습니다. 샤오메이의 몸은 2차 성징이 왔지만 정신적으로는 성관계 개념을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샤오메이는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정설이 사건을 설명하자 의사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정설더러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정설은 부들부들 떨며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 아동 성폭행 사건 신고 전화를 받고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점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며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건은 시작부터 막히기 시작했어요. 우선 샤오메이의 부모도 지적장애자여서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평상시 자신을 돌보기도 어려운데 딸을 돌본다는 건 더욱 어려웠죠. 두 아이의 끼니도 잘 챙겨주지 못하며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도 그들의 부모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경찰과 정설은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샤오메이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세상은 비장애인과 달랐어요.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마침내 유용한 단서를 찾게 됐습니다. 이빨 없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에 사탕이 있어. 샤오메이는 빙그레 웃으며 얘기했어요. 혹시 유씨 할아버지야? 정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씨 노인은 마을에서 유명한 노총각인데 샤오메이의 이웃이었습니다. 샤오메이의 가족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씨 할아버지가 사탕을 줬어. 근데 옷 벗어서 조금 추웠어. 샤오메이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정설은 부엌으로 뛰어가 식칼을 들고 그 늙은이를 찾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같이 유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매우 담담했어요. 그냥 사탕도 주고 돈도 주고 서로 즐기는 건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내가 8순이 넘었는데 임신이라도 시키겠냐? 그는 지적장애 소녀를 강간했다는 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후회란 일도 없는 그 뻔뻔한 늙은이를 보고 정설은 달려가 그놈의 뺨을 2차례 때렸어요. 다시 때리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죠. 경찰서로 돌아온 경찰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 씨는 뻔뻔했지만 임신시킬 기력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샤오메이를 침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DNA 검사 결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 씨 노인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정설은 샤오메이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샤오메이는 이모에게 지레 겁을 먹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메이는 감정의 공감, 교류, 컨트롤이 어려운 아이였어요. 심리상담 전문가인 여경이 샤오메이와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널 만졌어? 어디에 만졌어? 어떻게 만졌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몇 살 되는 아저씨 같아?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해? 여경이 사탕을 꺼내 유도하자 달콤한 사탕 맛이 샤오메이의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소녀는 더듬거리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없는 아저씨. 손 없는 아저씨 동생. 이모 정설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조카는 사건 과정을 완전히 얘기할 순 없지만 진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샤오메이는 또 3명의 남자를 얘기했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유모 씨와 총 6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샤오메이를 강간하는 장소는 학교길 골목, 학교 화장실, 그리고 차 안 등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샤오메이가 2급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장기적인 기억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뒤 말이 달라 어떤 게 진실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경찰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사진을 소녀에게 보여주며 확인하게 했습니다. 소녀는 같은 동네 손이 없는 중년 남자와 그의 동생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꼭 저 짐승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샤오메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샤오메이를 해친 나쁜 놈들 전부 체포할 거예요. 하지만 사건은 상상 밖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지적장애자여서 그녀의 증언을 전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을에 가서 조사하자 용의자는 전부 외지로 도망쳤어요. 경찰은 의외로 도망간 사람을 통해 용의자 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체포된 용의자의 DNA와 도망간 용의자의 친가족 DNA를 채취하여 검사했습니다. 진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채취된 DNA의 샘플은 전부 태아와 달랐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샤오메이 뱃속 태아의 생물학적 친부는 확보된 6명의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경찰은 정설을 위로하며 이건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수사를 시작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밖에서 숨어있던 용의자들이 속속 마을로 돌아왔을 때 경찰은 한밤중에 마을로 가서 모든 남성 주민의 DNA를 수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사람들은 바로 샤오메이의 집 앞으로 달려가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정설은 이를 악물며 언니의 집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가 떠나자 샤오메이는 다시 지옥에 빠졌습니다. 정설이 떠난 이튿날 샤오메이가 혼자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몇 명이 집 안으로 들어와 샤오메이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전에 그들은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약한 샤오메이를 침대에 끌어내려 배를 걷어차자 샤오메이는 비명을 지르며 멀리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쉬지 않고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감히 고자질을 해? 어린 샤오메이는 반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설이 도착했을 땐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샤오메이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언니 가족뿐이었습니다. 분명 용의자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을 때린 놈들은 도망간 지 오래됐고 샤오메이는 겁에 먹어 그들이 누군지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설이 울면서 사정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아 증언하면 복수할 수 있는 놈들이고 한편으로는 도와줘도 이득이 없는 지적장애자 가족이니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묵은 악마를 더욱 날뛰게 했죠. 7개월 뒤 샤오메이는 또 임신했습니다. 정설은 샤오메이의 부어오른 배를 보며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짐승이기에 이런 불쌍한 아이만 괴롭혔을까요? 더욱 한심한 건 언니와 형부였어요. 그냥 애를 낳으라고 하자. 샤오메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니까 그냥 낳으면 되잖아. 샤오메이의 어머니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 부부는 임신이 12세의 소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냥 임신하면 애를 낳으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배가 부어오르면 다른 사람이 다시 딸을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그들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련하고 슬픈 사랑입니다. 샤오메이의 부모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여 딸의 임신 중절 수술 비용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설은 이를 악물고 샤오메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마을 주민은 샤오메이의 배를 가리며 소곤댔어요. 소녀는 어른들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자기를 대하는지 이해를 못했죠. 겁먹은 샤오메이는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부녀연합회 직원이 소녀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설의 얘기를 들은 직원은 분노에 빠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샤오메이를 돕기 시작했어요. 우선 샤오메이의 병원 비용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가 태어나게 되면 보육원에서 거주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샤오메이는 다시 임신 중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나이가 어려서 출산의 위험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녀의 생활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얼마 안 돼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공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건 법이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였죠. 경찰은 신속하게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찰국장이 팀장으로 담당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다시 기억 조각을 띄엄띄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나 잎에 누웠어. 아저씨들하고 옷 벗고 놀았어. 아팠어. 간단한 말에 사건의 진실은 점점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범죄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샤오메이를 유혹 혹은 협박하여 바나나 숲으로 데려가 소녀의 옷을 벗기고 바나나 잎 몇 조각을 뜯어 바닥에 깐 후 샤오메이를 위에 눕혔습니다. 대낮에, 심지어 마을에서 200m도 안 되는 곳에서 불행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를 다시 마을로 데려가 간식 혹은 돈을 주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습니다. 바나나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가수원에서 집단 범죄가 몇 번이나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감히 천진난만한 소녀가 어떤 강간을 당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샤오메이가 대략적인 장소는 묘사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어요. 경찰의 수사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건을 여러 번 수사했는데요. 수사 중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증언에서 유력한 단서를 얻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보다 다른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샤오메이가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해 수사원들은 바나나밭 전체를 샅샅이 뒤져 몇 곳에 유사한 사건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다행히도 마을 근처에 CCTV가 있어 현장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확인 결과 그들을 다시 실망하게 했습니다. CCTV의 영상은 2주 동안의 기록만 저장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DNA 검사하는 방법만 남았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의사는 다시 샤오메이를 위해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10g이 되는 배아 조직을 추출했습니다. 9일 후 법의학자의 초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록 모두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검사 결과는 여전히 충격적이었어요. DNA 검사에 따르면 샤오메이를 2번 임신하게 한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샤오메이를 침범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증언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옆마을 남성의 DNA도 채취했어요. 나이 상관없이 모든 남자의 DNA 샘플을 채취하였죠. 얼마 안 돼 옆마을 주민 사수웅이라는 남성이 경찰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당시 54세이고 이미 손주가 있었어요. 경찰이 찾아오자 그는 안색이 변하더니 즉시 그가 저지른 짓을 들키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수웅이 경찰에 끌려가자 온 집 식구가 그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천진난만한 3살 손자는 경찰에게 할아버지를 어디에 데려가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이 사람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며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을 가족에게 언급할 수 없었어요. 압도적인 증거 앞에 사수웅은 고개를 숙이며 샤오메이를 침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형을 줄이기 위해 같은 마을 공범 라이웨웅을 털어놨어요. 사수웅과 라이웨웅은 샤오메이의 온 집안이 장애인이고 샤오메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둘은 간식으로 샤오메이를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가 소녀를 침범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운전하여 샤오메이를 바나나 밭으로 데려갔었어요. 매번 쉽게 욕정을 만족할 수 있었고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용돈 몇 푼으로 즐길 수 있다니 말입니다. 경찰이 처음 수사할 때 그들은 우연히 탈취하게 되었는데 무식한 건지 무서운 게 없어서인지 오히려 형세가 지나갔다고 여기며 더욱 파렴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소녀를 침범하는 건 중죄라는 걸 알면서도 지적 장애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DNA 검사 결과에 의하면 샤오메이를 2번 임신하게 만든 사람은 각각 수사은과 라이웨웅이었습니다. 악마는 드디어 잡혔습니다. 2020년 3월 27일 마오밍 중급인민법원에서 강간죄로 라이웨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사수웅을 유기징역 15년 선고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샤오메이가 묘사한 다른 범죄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건 사람들의 소망일 뿐이겠죠. 법률은 모든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해자 2명은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언제 끝이 날까요? 샤오메이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낯선 남자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며 위축된 눈빛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재판을 받은 후 샤오메이는 보육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보호자도 보육원 원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소녀의 안전은 마침내 보장되어 다시 흉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건은 점점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녀의 집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새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경찰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다시 그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은 바로 출동할 수 있었어요. 정설은 드디어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가지고 보육원에 있는 조카를 보러 갔습니다. 샤오메이의 옷은 깨끗해지고 살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막 10대가 된 소녀는 열심히 알록달록한 구슬로 목걸이를 만드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비참한 일을 겪었지만 샤오메이는 항상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모든 사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줘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노조미는 일본 시가현의 한 평범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잦은 출장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조미가 초등학생이 되던 무렵 현장 일을 하던 아버지가 회사 기숙사에서 머물게 되어 노조미 모녀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노조미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녀는 적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노조미의 어머니는 딸이 의사가 되는 걸 꿈꿔왔었죠. 사실 노조미 어머니는 재혼 가정이어서 새아버지가 의사였는데요. 의사로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정 환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이루어줬으면 했죠. 노조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딸의 영재 교육을 계획했습니다. 딸이 계획대로 진학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노조미도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 블랙잭을 보고 감명받아 외과 의사가 되는 걸 결심했죠. 하지만 외과 의사라는 꿈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갖은 애를 썼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어요. 고3이 됐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의대 진학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노조미는 의대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자 노조미의 어머니는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외출을 통제하는 건 물론이고 화장실까지 쫓아와 공부를 시켰어요. 노조미가 너무 힘들다며 반항할 때면 폭력도 서슴지 않았죠. 어머니는 딸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국공립대의학부에 진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5년 노조미는 어쩔 수 없이 지역 국립대의학부에 지원했는데요. 예상대로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노조미가 의대에 합격했다라며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미도 그 거짓말에 함께 장단을 맞추어 주길 원했어요. 노조미는 거짓 생활에 지쳐 어머니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취직하려 했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계속해서 의대 입시를 강요하며 딸에 대한 집착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친구들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심지어 자유시간을 빼앗기 위해 샤워도 함께 했습니다. 노조미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가출했다가 어머니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들에게 잡혀오길 부지기수였죠. 감옥 같은 재수 생활이 9년간 이어졌습니다.
노조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대는 무리였습니다. 딸이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못한 어머니는 의사와 비슷해 보이는 조산사가 되라는 조건을 내걸고 간호대학 수험을 허락해줬습니다. 2014년 노조미는 지방의대 간호학과에 합격하여 입학하게 됐습니다. 모녀의 사이는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죠. 노조미는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조산사보다는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딸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대학교 2학년 하반기에 노조미는 조산사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노조미는 어머니에게 간호학과에 가겠다고 알렸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분노에 빠졌습니다. 노조미의 어머니는 학창시절에 성적이 좋았었는데 가정 환경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친구가 간호학과를 택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 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아주 많았죠. 어머니는 간호사는 의사의 심부름꾼이자 환자의 시중을 듣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갈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2017년 노조미가 4학년이 되었습니다. 높은 성적을 받은 노조미는 의대 부속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취업을 포기하고 조산사 학교로 입학하라고 압박했어요. 심지어 보증서까지 쓰게 했죠. 보증서에는 노조미가 조산사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간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노조미의 핸드폰까지 압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노조미가 어머니의 허락 없이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있던 것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격분해 딸을 마당으로 끌고 나와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곤 노조미의 핸드폰을 벽돌로 때려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핸드폰으로 딸을 모욕하고 죽음을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죠. 장기간 변태적인 속박과 언어폭력으로 가득 찬 생활에 지친 노조미는 어머니를 증오하기 시작했고 결국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자살 방법과 살인 방법을 검색해 동맥을 칼로 찌르면 즉사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의 철저한 통제로 노조미는 점점 말이 적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엔 그냥 얌전한 여자아이였죠. 노조미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메일 임시보관함을 통해 자기의 속마음을 적을 수밖에 없었죠. 노조미는 2018년 1월 중순에 치른 조산사 시험에서 불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대학 병원 취업 절차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조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향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쌍해졌어 이 배신자야 라며 울분을 토하며 밤새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노조미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밤이었죠. 그날 저녁 노조미는 임시보관함에 궁지에 몰렸다.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는데 결정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빨리 단판 짓자. 겁내지 말자. 준비라도 하자.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2018년 1월 19일 노조미는 또 간호사 문제로 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격한 상태가 진정된 후 노조미가 어머니에게 안마를 해주며 긴장을 풀자고 제안합니다. 딸의 안마에 어머니는 곤히 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고 노조미는 이때다 싶어 숨겨둔 흉기를 꺼내 어머니를 향해 찔렀습니다. 노조미는 숨진 어머니 곁에 앉아 SNS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것으로 안심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TV를 켜곤 평소 어머니의 통제로 인해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숨진 어머니와 하루를 같이 자고 이튿날 노조미는 집에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시체를 토막낸 뒤 자택에서 250m 떨어진 하천에 버렸습니다. 2018년 3월 한 남자가 강가를 산책하다가 바닥에 뼈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동물의 사체를 마구 버린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뼈는 동물이 아닌 사람의 뼈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을 봉쇄하고 DNA 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노조미의 어머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노조미는 그해 6월 시신훼손죄로 체포됐습니다. 1심에서 노조미는 어머니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만 인정하고 살해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낮았고 평상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 불화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노조미와 어머니 둘밖에 없었습니다. 노조미가 어머니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9월 경찰은 살인 혐의로 다시 노조미를 체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조미가 자란 불우한 환경을 인정하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하여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조미는 형을 받고 나서 기자의 인터뷰에서 포로 같았던 그 당시보다 구치소의 생활이 더 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생활을 하며 어머니 또래 수감자들이 자신 때문에 자녀들과 헤어지게 돼서 너무 후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노조미는 본인이 저지른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미는 어머니가 생전에 왜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고통과 고민을 조금 더 이해하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